이제 7, 8, 9, 10, 11, 3, 5, 15, 150, 그죠? 150일에서 한 보름 정도 빼면 이제 얼마 남아요? 110일, 지금 143이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하루에 한 개씩 키워드 만들어가면 143개, 하루에 두 개씩 키워드 만들어가면 한 190개 정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잠깐 많이 잘못했다. 하루에 한 개씩 키워드 만들면 140여 개 만들 수 있고, 그죠? 하루에 두 개씩 만들면 280여 개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에 와 있습니다. 키워드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에 한 가지씩 정도는 남기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한 개씩은 남기자. 라고 하면 그게 바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시간이 그 정도 남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7월쯤 되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들어봤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안 들어봤나요?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해요. 그 한때는 7월에 내가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다들 문제풀이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당시에 뭐였냐면, 다시 한 번 더 내용 정리했었어요. 7, 8월에.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요. 다른 선생님들 다 문제풀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 아직도 그놈의 내용 정리하고 있냐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모의고사는 한 4, 5회만 하면 끝나고, 그 정도면 충분하게 갖고, 그 다음에 7, 8을 하고 나서도 9월 충분히 문제풀이 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의 마음과 내 마음과에는 약간의 좀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이 굉장히 바쁘구나. 어서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다가 그런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래, 뭐, 자꾸 저렇게 요구하니까, 그 7일부터 좀, 이제 내용 정리하는 거는 제껴놓고, 뭔가 문제로 가야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기출문제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출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기출문제 해결을 못했어요. 그 무렵에 내가 기출문제를 언제쯤 했냐면 5월 정도쯤에 그냥 특강 삼아 했었거든요. 지금은 기출문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 2권 정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은 가면 갈수록 더 예전으로 갈수록, 그죠? 기출문제 수는 좀 적었겠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출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서 문제를 자꾸 풀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은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 내가 5, 6월에 기출문제 특강을 해줘도 특강을 몇 문제 못했거든요. 몇 문제 못할 뿐더러 기출문제 보면서 이해하는 정도가 너무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내가 7, 8월에 문제 풀어야 되고 5, 6월에 기출문제를 하려고 하니 이건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거꾸로다 생각하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문제를 내도 기출문제를 따라올 수 있는 문제는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기출문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도 해결 못하면서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자료를 만들기 시작한 것의 일부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내준 프린트물에 이게 일부예요. 원래 이 자료가 굉장히 양이 많았는데 이 근래에 이제 양을 좀 팍 줄인 거예요. 이게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의 틀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입장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고, 이 서답형 이전의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가 좀 문제가 있고, 그죠? 어렵지만 그래도 받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다. 그 받을 만한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하는 걸, 그죠?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생각했죠. 7월 정도에 와서 기출문제를 좀 열심히 더 보면 그 이전에 여러 번의 단계에 걸쳐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몇 번 반복적으로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얻었으니 이전 기출문제가 조금 더 낯설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와닿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7, 8월에 이렇게 정리하면 나름 정리가 잘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모의고사 들어가더라도 큰 부담은 느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계획을 짤 때 7, 8월은 기출문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는 모의고사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한 것이죠. 아시겠죠? 그 사람마다 생각의 정도는 있겠지만 누구 생각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마음 바쁜 사람들은 7월에 기출문제를 풀이한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다들 문제 풀고 있는데 무슨 7월에 와서 기출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진짜 그 평가원에 있는 자료를 다시 비포로 출력을 해서 하다못해 서답형 문제라도 어떤 형태든지 언제든지 상관없이 어떤 거 하나라도 풀어서 있잖아요. 출력해서 풀어봤을 때 이 기출문제집 속에 넣는 답이 있잖아요. 그죠? 예시답만큼의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출문제 볼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거야. 왜? 그 사람은 떨어질 테니까. 맞잖아요. 여기 있는 그 기출문제 책이 이 기출문제집을 에 있는 답이 사실 합격자들의 답인데, 그죠? 합격자들의 답이고, 그 당시 합격한 사람들은 고득점자로 합격한 사람도 있지만 아슬하게 합격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네들의 답이면 이 정도 답이 돼야 어떻게 한단 말이야. 나도 합격할 수 있다. 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거의 문제를 풀고 답을 달았을 때, 여기 문제 풀이집에 있는 이 정도의 답의 수준이 못 미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교재는, 내가 만든 건 아니고, 그 당시 처음 만들 때는 우리 직강생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문제 틀은 그 당시 내가, 인쇄를 해서, 타이핑을 해서 문제 틀을 만들어 놓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인고를 강의하고 있는 윤희재 쌤 문제 틀이 있었거든요. 그 쌤이 조교시켜서 답 지우고 좀 주라 해서 그때 문제 틀을 가져와서 새로 내가 편집한 겁니다. 편집했고, 거기에다가 우리 수강생들 몇 명이 그 당시 합격한 사람들의 답을 받아가지고 새로 싹 넣었죠. 아시겠죠? 넣고 편집을 이렇게 달리해서 그렇게 만든 게 시초였습니다. 시초였고, 그 다음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개정하는 걸로 해서 계속 이렇게 문제집을 보완해 왔죠. 그죠? 보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작년에 가지고 있는 책이 있으면 그 책하고 이 책하고 또 같아 볼 수 없어요. 중간중간에 은근 많은 내용이 바뀌어 있고, 보다가 좀 이상한 것이 있거나 맥락이 맞지 않거나 좀 오타가 있거나 하는 것들은 또 수정해서 또 바꾸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또 역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합격한 사람들의 답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 은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만의 문체가 따로 있습니다. 문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은 문체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답 쓸 때 문체를 보면 도움이 은근 많이 받습니다. 합격자의 문체가 따로 있다고 나는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 쓴 거하고, 이 문체를, 합격자들의 답을 비교해보면, 내가 쓴 게 좋은지, 이 사람들이 쓴 게 좋은지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당시에, 그 당시 수험생들이, 이 문제집을 자기들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재에는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시중에 보면 기출 문제집을 해서 전부 다 그와 관련된 뭐 배경 지식과 관련된 이론들을 막 넣잖아요. 그죠? 넣고 교과 교육론만 하더라도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웠어요. 기출 문제집 분석집 해가지고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근데 그 사람 내 직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게 별로 필요가 없는 지식이라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진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는 합격한 사람들의 답을 보고 싶었다. 강사들의 답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사들의 답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합격자들의 답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당시 그랬어요. 나한테 이렇게 처음에 그 당시 합격한 사람들의 답을 모으기 시작해서 끝까지 내가 매년 이게 보완해 간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자료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자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자의 답을 보고 싶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간절하지 않나요? 그 합격자의 답을 보고 싶다. 근데 우리는 강의를 진행해가면서 합격자의 답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역으로 느끼게끔 해주고 싶어요. 합격자의 답도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답이 동시에 비교되잖아요. 그죠? 합격자의 답도 1, 2, 3, 예를 들어서 많을 때는 3개씩 달려있기도 하고, 또 적을 때는 2개씩 달려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에 대해서 당에 합격한 사람들의 답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채점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덩달아 해봅니다. 되겠죠? 그게 바로 이 기출 문제집이 가지고 있는 의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매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꼭 하는데 프린트물 제일 1쪽에 보면 보통 이제 나는 그래요. 기출 문제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밥이다. 이 밥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왜? 나의 양식이야 하는 의미도 있고, 그죠? 밥이 없으면 못 살잖아. 왜?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양식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씹어 먹어야 될 것들, 어떤 것들, 그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죠?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출은 우리의 밥이라 하는 것은, 쟤는 내 밥이야. 이런 거 있잖아. 왜? 쟤는 내 밥이야. 하는 것은 나는 저 정도는 제압할 수 있어. 그런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중의적으로 표현된 그런 말인데요. 어쨌든 어떻게 이해하든, 그는 각자의 역할이고 각자의 몫이 있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출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의 밥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기출 문제에 대한 오해. 이러면 답 쓰지 말라니까. 필요 없다니까요. 답 쓰는 건, 정말요. 자, 기출 문제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보라고. 기출 문제는 이미 출제되었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없다. OX.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은근. 반복되는 게 많아요. 다시 기출 문제를 보면 압니다. 무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절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출 문제는 답만 써보면 된다? 답만 알면 된다? 이거 은근 이렇게 해서 가끔 내가 참사랑 구구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주로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이런 문제의 답은 달려 외우면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내는 모의고사 문제 답 있잖아요. 그죠? 그걸 또 외우면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100m 달리기에서 기초 체력도 안 갖춰져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달려봐야 소용없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하고 어차피 경쟁이 안 된 사람들. 진짜 하수 중에서도 최하수. 이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답을 외운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서.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답만 써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답은 써보면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맞잖아요. 그냥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기출문제는 서답행만 보면 된다. 예전에 서술형이나 객관식은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no. 그렇지 않아요. 서답행은 문제 유형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문제 유형이 달라졌습니다. 서답행 자체도 달라졌지만 그 이전에 문제 객관식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서술형에서 변형된 것들도 은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것을 참고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죠? 같지는 않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해설집에 달린 답이 정답이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no.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나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쌤, 저 쌤들 학원에 강의한 사람들이 쓴 답 있잖아요. 그죠? 그 답을 가지고 내 특강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답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지금 아니고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 수강생들을 위한 특강이었지만 왜 답이 안 되는가, 왜 답의 기술이 잘못됐는가, 그걸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제대로 쓴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답을 쓴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합격생의 답을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합격생들은 계속 연습을 해서 결국 뭐예요? 합격할 정도의 답을 써낼 정도로 자기는 어떻게 돼? 다듬어져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듬어져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시험 강의하는 목적은 그냥 강의하는 목적은 내가 답 쓰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달라요. 언제더라? 내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 옆에 어떤 모 교수가 내한테 그랬어요. 교수님이. 그 선생님 이제 임용 강의를 하려면 예전에 시험 쳤을 테니까 요즘에 나오는 시험 문제로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조금 자존심 상한 이야기 같지만 내가 대뜸 그랬어요. 아, 예,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시험 한번 쳐보려고요. 그랬어요. 실제로 내가 임용 강의 처음 임용 시험 치러 왔을 때, 강의하러 왔을 때, 그 수강생들, 지금도 여러 사람 얼굴이 기억이 나요. 벌써 그게 20년 전 일이거든? 근데 그분들하고 약속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만났고 시험 쳤어요. 시험 쳤다고. 그때 내가 느꼈어요. 아, 내가 두 번 다시 시험 칠 이유가 없구나. 그때 내가 시험 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다른 사람들은 합격을 위해서 시험 치잖아. 그죠? 난 합격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면서 뭐 하고 있냐면, 내 혼자 그냥 문제를 분석하고 있더라고. 답이란 것도 끌적이겠죠. 그죠? 끌적이기는데, 쓰긴 쓰는데, 문제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 점수를 공개했어요. 그 당시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합격자만큼의 답을 써내기란 쉽지 않구나 하는 걸 그때 느끼게 되었어요. 그만큼 뭐랄까 그냥 일반적인 합격자의 답이 아닌 답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풀어도 답을 알 수 있으니 별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채점 기준이라도 공개하라. 맞죠? 채점 기준이라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은근 출제를 자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요. 당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제자들을 위해서 특강 형식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긴 해요. 비공개적으로, 그죠? 하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미안하지만 채점 기준을 알기란 어렵다고요. 그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알 수 없으니까 이거는 문제 풀어봐도 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답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매력적이다. 답을 안다면 답만 보면 될 것이니까. 근데 이 문제는 답을 모르기 때문에 풀 때마다 답이 달리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풀 때마다 답이 달리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풀 때마다 문제의 답이 똑같다면 그거는 발전이 없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출문제는 풀어도 답을 알 수 있는 별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장 매력적인 문제가 되게끔 한다.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라는 것은 뭐냐?
두 번째, 이미 출제된 문제다. 당연한 거죠. 출제할 때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내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니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같은 내용이라 해도 문제 형식이 달라지면 다른 문제로 인식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형식이 다르면 다른 문제로 인식돼요. 그래서 보통은 문제를 우리가 키워드로 한다면 할 때 모든 어떤 내용이든 기호니까 그죠? 내용당이 형식으로 짜여져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러면 내용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나는 두말 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중요하다 생각하죠.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겠죠? 가끔 여러분들 수능 시험 치고 나면 그 수능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하면 뭐라 합니까? 올해 수능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특이한 새로운 문제의 형식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을 나 뒤에 알게 되었는데, 예전에 노명환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이 교육과정평가 수능, 수능 낼 때 그 전체 책임자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문제 유형을 개발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텍스트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새롭게 나올 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텍스트냐에 따라서 그 텍스트를 가지고 문제 내다 보니 새로운 형식이 나올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형식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는 말이 되죠. 그죠? 그만큼 형식이 중요하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의 공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이 분명히 다릅니다. 공부하는 정도에 따라 잣대가 다르다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여러 번에 걸쳐서 기출문제 풀어봤을 거잖아요. 왜, 그죠? 풀어보면, 그 푼 것을 본인이 푼 것만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푼 거하고 같이 비교해보면 분명히 차이 납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이 수준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항상 들고 다녀야 하는 바이블과 같은 것이다. 당연한 것이고요. 내 공부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등대와 같다. 아니, 이게 중요해요, 저게 중요해요 라고 묻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거 공부해야 될까요? 저거 공부해야 될까요? 묻는 사람 있잖아. 난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기출문제 보면 되지. 맞잖아요. 기출문제를 안 보니까 그게 공부해야 될 내용인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죠? 기출문제를 봤다면 그거는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다. 이거 고민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끔 수능 모의고사 문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수능 모의고사 문제 볼 때도 그런 이야기 해요, 우리가. 보려면 수능 기출문제를 보거나, 안 가면 시도교육청에서, 그죠? 공식적으로 낸 문제, 모의고사, 이런 걸 봐야지, 사설 학원에서 모의고사라고 낸 문제를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보세요. 수능 모의고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능은 얼마 정도 기간 동안 문제 내요? 그냥 얼마나의 기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갇혀있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물론 갇혀있는 기간 동안에 다 문제 내는 건 아니지만 문제 내고 자료 수집하고 문제 내고 그죠? 거기에 대한 검토하고 다 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고요. 보통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려요. 근데 예전에 같이 내가 이제 박사과정에 있을 때 석사과정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서울 부속고등학교, 서울대 부속고등학교, 4대 부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한 번은 그 학교가 내나 고대 바로 옆에 있거든요. 4대 옆에 있습니다. 전혀 4대와 상관없는 도서관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말할 수 있는데, 어디 가시냐 하니까, 과학 도서관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과학 도서관에 무슨 일을 가느냐 물어보니까 그래요. 언제 모의고사에 있어서 모의고사 문제 내야 되는데, 그 텍스트 구한다고 다니고 있다. 자기가 이번에 맡은 부분이 과학 지문이라서 그 지문 구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 그대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문제 낼 거라고 자기가 문제 내야 되니까. 그죠? 그 과학 지문에 문제 내기 위해서 미리 뭐 하고 있는 거야?
자료를 구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만큼 평가원이 주관이 되거나 시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문제 낼 때는 굉장한 기간 동안에 문제를 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문제는 수능 기출 문제에 준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설학원에서의 문제는 그만큼 기간을 소요하지 못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의고사도 그렇잖아요. 우리 모의고사도 내가 만약 아무리 고생해서 문제 낸다 하더라도 그 문제 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예요? 23문제 일주일입니다. 안 맞죠? 뭔가 맞죠? 그거는 물론 내가 23문제를 매년 다 내지는 못해도 매주 다 못해요. 그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고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해결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지문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공인된 문제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답을 알 수 없어 답답하지만 그래서 매력이 있는 문제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정복할 수 있는 적정한 높이의 산이다. 그럴 때에서 완전히 모르냐, 답을 모를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합격자 중에 채점 해보면 실제로 80점 만점의 전공, 나름 이제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좀 쉽게 내면. 그죠? 좀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컷이 그래도 한 65점쯤에는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3문제 중에 산술적으로 하더라도요. 23문제 중에 대체로 이제 0.7점 마이너스 되면 맞잖아요. 하면 그 정도 문제 되지 않을까? 컷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답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맞죠? 답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출 문제 분석을 시켜봤더니 직강생들, 그죠? 기출 문제 분석을 시켜봤더니 그 이야기 했나? 어떤 사람이 이래요. 자료집이 진짜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자료 다 끌고 가지고, 기출 문제집에 풀이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왜, 그죠? 학원가에서 떠도는 책들 막 자료를 다 끌고 와가지고요. 진짜 한 이 정도 높이에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 못 들고, 그걸 막 수국하게 쌓아놓고, 그걸 봐가면서 기출 문제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농담삼아 그 쌤한테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합격하면 그거 나한테 주고 가라고.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주문한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아무 의미 없는 짓이야. 뭐하고 비슷하냐면, 탈무드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유대인 두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다시 자기 나라를 가는데, 그러면 대서양을 건너야 되잖아. 왜, 그죠? 건너야 되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가방이 가벼워요. 옷만 딸랑딸랑 합니다. 자기 모든 지식을 다 머릿속에 넣어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짐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학위 공부하면서 한 거 있잖아요.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 다 메모해서 다음에 써먹겠다고 다 들고 엄청나게 짐이 많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타고 오는 배가, 폭풍을 만나서, 그 짐들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죠? 선장은 버리라고 난리죠. 응? 그래서 내가 후자로 이야기했던 굉장히 많은 지식을 있잖아요. 그죠? 메모로 다 했던 책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많은 자료를 바다에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료로 남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자료는 의미가 없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 않겠어요? 해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되도록 가벼워야 됩니다. 내 몸이. 그렇지 않겠어요? 바리바리 모든 내용을 다 들고 다녀야 될 게 아니고, 남들이 정리해준 책을 들고 다녀야 될 게 아니고, 내 몸은 가벼워야죠. 그죠? 사실 누군가가 나한테
일주일 동안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의 양을 나한테 퍼붓는다 하더라도 그게 내게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혹자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강의 선택을 하는 것조차도요, 어떤 강의가 더 좋아? 자료 많이 주는 사람. 나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 자료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읽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는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 너무나도 뻔한 생각인데, 뻔한 건데도, 많은 사람들은 뭘 구하느냐?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구하려고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죠? 자료가 많아서 또는 자료로 승부하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요. 두려운 경우죠. 그래서 한번 만드는 자료는 그게 계속 누적시키 가면 그 자료에 출연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많아집니다. 계속 자료만 쌓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쌓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자료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 것들이야?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럼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야 있어야 될 것들인데, 내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고, 내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고, 정리된 것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리된 것을 끄집어낼 능력도 안 되니, 결국 뭐로만 주는 거야? 자료로만 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사람들도 내가 공부할 능력은 안 되니까, 결국 내가 개론서 하나 읽을 능력도 안 되니까 결국 남들이 주는 자료에 의존하는 거죠.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믿을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오타인지도 모르면서. 맞잖아요. 내가 일일이 다 검증해보지는 못하면서. 이래서 우리가 논문 한 편, 원고지 80매 정도 되는 그 소논문 하나 쓸 때도, 전공자가, 검토하고 칼질까지 해가면서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방대한 것을 어느 세월에 다 보느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직접 답을 만들어라. 아시겠죠? 직접 답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하고, 그죠? 왜 그런지를 일종의 사고 구술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스스로 따라가 보든지, 옆에 친구와 함께 짝학습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끊임없이 논의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죠. 관점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7월이니까 이 기출문제집을 보면서 내가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를 만약에 3월이나 5월에 봤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 정도가 바로 합격자의 답이니까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답을 그냥 기억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쯤은 괜찮죠, 이제는. 지금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테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문항과 관련된 언저리의 공부는 해둘 필요가 있어. 앞서 이야기했지만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되고 또 한 가지는 지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도 바뀝니다.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분들 요약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과거의 지식과 지금의 요약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와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과거의 지식으로만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문제는 형식이지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올 만한 내용을 알고자 할 뿐이지 형식을 따지지는 않죠. 근데 내용은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물이란 걸 다 알잖아. 근데 물은 어디에 담겼냐에 따라서 진짜 다른 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어떤 색깔의 플라스틱 병에 담겼냐에 따라서 물 색깔까지 또 다르게 보이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용이 아니고 형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 형식을 좀 잘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 짧게 이야기하면서
남은 일정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들어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은 뭐였냐면, 하도 많이 해서 헷갈리는데 교육론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 해보면,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기본 이론 했다, 그죠? 구교육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 2월인데, 저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췄냐면, 틀 잡기하고, 개념 이해. 맞죠? 개념 이해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 키워드 이해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재가, 앞쪽에는 사실 내가 그 교재를 만들 때 의도는 그거였죠. 뒤에 나오는 이제 화독작과 관련된 이론은까지는 안 보고 그 앞에 있는 내용만 예전의 교육과정 틀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보는 게 원래는 목적이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목적인데 그 내용이 너무 소략하잖아. 아니, 페이지로 보면 소략하다고. 너무 많이 압축되어 있어서, 소략해서, 아니, 뭐, 우리가 8주 동안 하는데 이것밖에 안 봐? 라는 이야기 듣기 싫어서 기본 이론까지, 간단한 이론까지 같이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틀이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쫙 봤고요. 예전에 어떤 친구들 그러더라고. 모의고사 한참 치고 있을 때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계속 공부를 했대요. 따라오면서 계속 공부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기출문제 풀고 난 뒤에는 안 하잖아요. 스톱해버리잖아. 모의고사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다시 옛날에 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봤대요. 쭉 따라와 봤는데, 그동안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 따라오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다시 찾아보니까 1, 2월 교재에 다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1, 2월에 그 내용을 강조했나를 알겠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1, 2월 내용이 거의 교과교육론에 대부분 다 내용이 담겼더라.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 진짜 합격하겠다. 100% 내가 의도한 내용을 다 알고 있구나, 너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야, 진짜 그래. 그리고 합격했어요. 왜냐, 뭔가 이렇게 과정이라는 게 있으면 이 과정을 자기 스스로 이제 뭐 한 거야, 자기는. 터득한 거죠. 아, 이게 중요해요. 터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남이 주어지는 게, 주는 게 아니고 터득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나도 그렇게 능수능란하지 않다 보니, 주로 이제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표현되어진 것들이 1대1로 매칭이 안 돼요. 뭐냐, 알죠? 매칭이 안 되다 보니, 다 말로 못 해요. 사실은.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그 친구가 쏙 시원하게 틀어줘서 너무 좋았다 했던 기억이 나요. 야, 그리고 지금도 그 친구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야, 너 진짜 내 마음을 아는구나. 원래 공부는 그거인 거야. 원래 공부는 최소한이야, 사실은. 맞잖아요. 최소한이야, 원래 공부는. 그걸 이해하려면 결국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많은 것을 공부해야 돼. 많은 걸 공부해보면 결국 최소한만 공부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워낙 굉장히 복잡한 사연들도요, 결국 굉장한 몇 개의 공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그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심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공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지,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구할 수가 없잖아. 맞죠? 근데 진정으로 공부하는 것은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맞잖아요.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거꾸로 계속 그 공식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끝으로 가면 뭐가 돼? 아,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알겠어.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 아시겠죠? 그럼 그 친구는 이제 뭐가 된 거야? 도통한 거죠. 쉽게 말해서 도통한 거야. 하산하시오. 이해됐습니까? 그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결론서 읽기. 사실 이게 거꾸로 가야 돼요. 이 결론서 읽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기본 이론이라 했지만 저 내용은 사실 어려워요. 그죠? 어렵고 결론서가 쉬워요. 근데 왜 결론서 읽기를 시작했냐면, 야, 정말로 내가 전공부를 강의해 보면서 느낀 점인데,
야, 임용 공부하러, 전공국어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개론서 한 권도 안 읽고 오던 사람 너무 많아. 진짜 내 충격받았어요. 야, 어떻게 개론서 한 권도 안 읽고 오지? 예전에 내가 진짜 처음에 충격받은 거는요. 이래서 우리 집에는, 삼지원에서 예전에 삼지원에서 나왔던 국어교육학 개론, 그게 1판, 2판, 3판, 4판, 그 다음에 4판까지 나오고 난 뒤에는 이제 삼지원의 이름을 바꿨어요. 출판사를 다시 바꿔서 또 나왔어요. 미래교육 뭐 어쩌는 이름으로. 바꿔서 저자도 이제는 그 학자 이름을 내세운 게 아니고 그냥 공통의 어떤 회원 이름으로 해서 냈던 적이 있거든요. 국어교육학 개론. 우리 집에는 2권씩 있습니다. 계속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니까 봐야 되니까, 비교해야 되니까. 그 굉장히 오래전에 나와서요, 사실은. 개론서 관련된 책이 무지 많습니다, 진짜. 웬만한 개론서는 다 있다시피. 그리 많지는 않다. 우리 국어교육학이 그 관련된 개론서가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래도 초반에 개론서와 관련된 개론서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전부터 공부했던 거. 근데 사실은 이해가 어쩌면 쉬워요. 이해가 쉽고요. 어쩌면 이해가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다고. 그냥 거꾸로 한 겁니다. 근데 개론서조차 읽지 않으니 거꾸로 확인시킨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꾸로 확인시킨 거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그렇게 키워드에 좀 이해시키는데 너무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지난달에 우리 뭐 했지? 교과서, 그죠? 화독자, 그죠? 화독자 교과서를 봤죠. 맞죠? 교과서를 봤습니다. 물론 교과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공통교육과정의 국어 중에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그죠? 그 거의 한 절반, 3분의 1 이상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다 같이 빨리빨리 받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맘때 뭐였냐면, 교육과정 봤습니다. 그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받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정도 봤나? 빠뜨린 거 있나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또 뭐 했냐면, 심화 키워드, 그죠? 맞잖아요. 심화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도 또 같이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무지 많이 봤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무지 많이 본 거예요. 그죠? 교육론만 가지고 저리 봤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본 겁니다. 그것도 이제 개론서 읽기가 우리 그때 독서 교육론 읽었고 작문 교육론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쯤에서부터 해서 계속 봐왔던 것은 또 화법과 관련된 개론서, 그죠? 또 따로 읽고 있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최소한 국어교육학과 관련된 개론서 3권은 봤을 거라고. 최소한,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지 많이 본 거라고요. 그 차후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때는 이제 뭘 봐야 돼? 반복해야 돼요. 그죠? 앞에서 공부했던 걸 그냥 그 공부함을 했다는 것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그 주어진 걸 바탕으로 여러분 걸 만들어낸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기출문제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로 가면 끝. 맞죠? 그럼 12월에 가면 2차 대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2차 준비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문법 문학은 빼고, 그죠? 빼고, 교과 교육론만 우리가 봤던 내용에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많았죠? 안 많았나? 여러분들 다시 되돌아보면, 야, 진짜 많다라는 생각이 들걸?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요 프린트물은, 내가 좀 이게 확 줄이려고 했는데, 예전 자료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 이전에는 월등히 좀 자료가 많은 걸 이렇게 줄인 거더라고. 줄인 거라서, 이 더 줄이면, 그나마 줄여놓은 것 중에 필요한 내용조차 빠지는 내용이 있어서 더 줄이지는 못했고,
기존의 것에서 이제 잘못 기술된 거라든지, 그죠? 하는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나왔고요. 여기는, 예전에 객관식 이전의 서술형 것이 중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답형, 지금 서답형이 있고, 그 전에 객관식이 있었고, 그죠? 그 전에 서술형이 있었잖아요. 왜, 그죠? 그 서술형이 때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 중에서 그 당시도 내용이 많았고 기출 문제가 많았을 거잖아. 그죠? 그 중에서 한 10년 동안 운영되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같이 묶어서 봤어요. 같은 키워드의 것들은, 그죠? 같이 묶어서 봤고, 예를 들어서 구조가 있으면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같이 묶어서 보고요. 요약하기가 있으면 요약하기와 관련된 걸 같이 묶어서 본다든지, 그죠? 질문하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기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묶어서 본다든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게 똑같은 키워드인데도 어떻게 문제 형식이 달라서 다르게 내용을 묶고 있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확인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묶어서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중에 일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료는 1하고 2해서 다음 주 또다시 한 개 더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내용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 또 할 생각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 아시겠죠? 그와 관련된 문제도 있다는 것도 미리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출문제 풀이 예라고 해서 2005학년도에 나와 있는 내용 있잖아. 맞죠? 있는데, 여기 보면, 발문이 이거잖아요.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달아야 될까?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왜 내가 매년 이 문제를 처음 하냐면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의 큰 틀을 봐야 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요. 문제의 틀을 볼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용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요, 위에 텍스트가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단락별 중심 내용 파악이 있고 글쓴이가 사용한 단서가 있고 내용 전개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 틀을 모르니까 내용 전개 방식의 답이 여러 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당시 기출문제, 이 문제에 넣었을 때 답을 어떻게 다는지 아세요? 지금도 기억나요. 위에 텍스트에 보면 정의도 있고 또 예시도 있고 예를 들어본 겁니다. 인과도 있고 비유도 있고 비교도 있고 비교 대조도 있고 또 여러분들 끄집낼 수 있는 끄집내 보세요. 대조도 있다 칩시다. 그냥 대조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줄줄이 내용 전개 방식에 적어 놓는 걸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적어요.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게 적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문제 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의 틀은 중심 내용 파악 있죠? 그 중심 내용을 파악해보면 하고 두 번째 화살표에서 뭐라 했어요? 글쓴이가 사용한 단서가 있죠? 이 단서를 통해서 뭘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표지 관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죠. 표지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고, 그죠? 그 표지 관계를 파악하면 그 이미 제시되어 있는 첫째, 두 번째 이와 같이 등의 표지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나오는 내용 전개 방식과 그 앞에 들어가야 될 표지에 대한 정의가 내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이름도 알다시피 첫째, 둘째 이와 같이 등의 표지는 뭘 의미해요? 관계 표지어거든. 근데 관계 표지어 중에 첫째, 둘째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지와 연계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 뭘 물어봐야 이런 첫째, 둘째 이와 같이 답이 나오죠. 맞잖아요. 앞에 그러면 첫 번째 점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첫째, 둘째 이와 같이 어쩌고 이런 나오잖아. 이거는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나의 표지가 완성이 안 된다고. 맞잖아요. 이거는 이것에 대한 뭐여야 돼?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뭔가 질문이 와야 되죠. 맞죠? 질문이 와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표지어라면 이 표지어를 바탕으로 한 내용 전개 방법은 뭐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요 밑에 만약에 답이 정의, 지정, 이렇게 여러 가지 답이 나왔다는 것은 왜 문제의 틀을 이해 못한다, 형식을 이해 못하냐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표지를 묻는 건데 이 표지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냥 이거는 무조건 뭐만 본 거야? 그 텍스트만 본 거죠. 맞잖아요. 텍스트만 보고 답을 단 거죠. 그래 안 그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문제 자체를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 아시겠죠? 근데 다음에 이 비슷한 유형의 뒤에 또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때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 내가 할 거예요, 아마. 반복적으로 나와, 이 비슷하게. 왜 교과교육론은 부분은 봐야 되지 않고 크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어요. 크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키워드냐? 이 발문에서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보통 내용 전개 방식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해가 안 된다. 이 설명 방법, 우리가 말 정의, 이거는 설명 방법인데 답은 정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인과 비교돼서 다 설명 방법인데? 내용 전개 방법이 뭐지? 이런다고. 맞잖아요. 100% 생각합니다. 그게 대부분 생각하지 않나? 설명 방법하고 내용 전개 방법이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러면 생각해, 안 해? 생각하잖아. 맞죠? 근데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왜? 설명 방법은 어떤 글에 쓰이겠어요? 뭔가 정보 준다는 글에 쓰이겠지. 맞잖아요. 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이게 핵심이잖아. 맞잖아요. 그럼 내용 전개 방식은 그럼 뭐냐? 이거는 스키마가 있다는 다음에 뭐가 같아요? 스키마로 본다면 일종의 형식 스키마와 연관이 있죠. 맞잖아요. 형식 스키마와 연관이 있어.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여러분들 3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인문학을 볼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당시 교육과정에는 이 용어 해설이 명확하게 교육과정에 했어서 뒤에 이게 용어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 전개 방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하는 이나 글쓴 이가 자신의 생각을 날 때 사용하는 배열 방식.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돼. 뭐가 돼? 생각을 뭐 하는 거? 나타낼 때. 생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일종의 배열 방식이라 했잖아. 그죠? 생각을 나타낼 때의 일종의 배열 방식이다. 배열 방법이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키워드는 어디가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그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핵심이잖아. 맞잖아요. 여기 보면 금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금줄과 관련된 내용을 이분은, 이 글 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을 어떻게 배열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사고의 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의 사고의 틀이다. 그러면 이분은 내용 전개 방식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금줄을 설명할 때, 금줄을 이해시킬 때, 금줄과 관련된 글을 쓸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의 틀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글을, 금줄과 관련된 글을 써 나갈 때의 사고의 틀.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란가 할 수 있어요? 내용 전개 방식이란가 할 수 있죠. 그래 되잖아, 왜? 그죠? 그리고 교육과정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내용 전개 방식에는 비교대조, 원인 결과, 문제 해결, 개념과 부연으로 배열하는 방식 등이 있다. 됐죠?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 당시 이 공부를 했다면, 머릿속에서 이 내용 전개 방식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틀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와서 이 문제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야 돼? 이분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전체적으로 이 검줄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의 틀을 어떤 과정을 밟았을까? 그럼 이 문제를 낸 사람은 거꾸로 어떻게, 이 글을 쓴 사람의 사고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을까? 이거잖아. 문제를 낸 사람은, 그죠? 이 글 쓴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을까? 문제로 표현하려고 했을까? 문제 풀이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중심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맞죠?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중심 내용에서 뭘 본 거야? 표지를 먼저 보고, 형식을 본 거죠. 맞죠?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걸 표지로서 형식을 보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뭐 본 거야? 내용 전개 방식을 봤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답은 뭐가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표지가 첫째, 둘째, 이와 같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 질문에 대한 뭐라고 이거는? 답이다. 맞죠?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러면 이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 전개 방식식으로 하면 뭐가 돼요? 이 질문이 바로 뭐란 거야? 문제라는 것이고. 맞죠? 질문이 문제이고, 이거는 뭐가 돼? 문제에 대한 해결이구나 한 거 알 수 있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 전개 방식입니까? 답은 하나, 문제 해결. 명료하죠? 문제 해결. 자,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통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형식적인 관점에서. 그죠? 통으로 이해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죠? 조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되도이면 그 키워드가 어떤 관점에서 기술이 되는지 키워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식 이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인과가 있다, 치자. 인과가 있어요? 근데 책을 찾아보는 거야.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 방법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 인과라는 것이 있거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내용 전개 방법에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 인과가 있어. 겹치잖아. 맞죠?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인과는 하나인데, 저게 내용 전개 방법이야, 설명 방법이야? 맞잖아요. 인과는 하나인데 왜 내용 전개 방법이라, 어떤 데는 내용 전개 방법이라고, 어떤 데는 설명 방법이라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해하면 저 질문이 잘못된 거죠. 맞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갖는 게 이상한 거지. 이해됐습니까? 개념을 모르니까. 설명 방법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내용 전개 방법에 대한, 방식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식으로, 매주 우리가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매주 올리는 매주 공부해야 될 분량만큼 또 기출문제 매주 답을 써가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거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중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안 했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하기 바랍니다.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답을 쓰고 그 이전에 답 쓴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뭔가 여러분들이 한 단계 발전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은 굉장히 단순해요. 갑자기 느낍니다. 갑자기. 그죠? 갑자기 느낀다는 것은 결국 뭐 해야 돼? 스스로가 뭔가에 대한 통찰을 했을 때 느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못 느껴요. 계속 똑같습니다. 전에는 이야기했잖아. 계속 똑같아요. 이렇게. 계속 똑같아요. 발전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점핑해 있어요. 그때 느낍니다. 점핑해서 어느 지점에서 느껴요. 어느 지점에서 보니까, 야, 내가 예전에 이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내가 좀 뭔가 몰랐던 게 갑자기 보이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그죠? 한 단계 발전한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 예전에 TV 보고 있는데, 25, 21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뭔가 발전은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대. 쭉 가다가 점핑하고, 또 쭉 한참 코치마다 또 점핑하고, 또 한참 달려가다가 또 점핑하고, 실력은 저렇게 느는 거다라고, 깡충깡충 느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 응? 아, 저렇게 다 생각이 비슷하구나 한 거 느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나? 더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요.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더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점핑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고민해야 돼요. 스스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침에 풀고 있는 매주 이렇게 공부할 분량만큼 미리 보기나 다시 보기 이름으로 문제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 기출 문제를 조금씩 변형시킨 것이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답 없습니다. 답을 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금요일 오후쯤에 그 문제들을 내가 우리 카페에 국어교육이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 국어교육은 국어교육, 문법은 문법 쪽에, 문학은 문학 쪽에. 아시겠죠? 거기에 문제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는 시간에 푸는 답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밑에 댓글을 달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남의 답을 비교하겠다, 구경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답을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 답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게끔. 아시겠죠? 나는 답을 이렇게 다는데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리세요, 그냥. 응?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 같은 경우 정회원 등업을 안 하면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맞죠? 정회원 등업을 해야 보이거든. 등업을 하라고, 신청을 하라고. 안 보여요, 뭐 내용들이. 궁금하잖아. 등업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